네, 이제 본격적으로 또 가장 최근작인 우리는 이어져 있다고 믿어,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문학동네 시인선 219번째의 시집입니다. 또 이 시집은 문학동네에서 시인님이 또 처음 작업을 하시기도 했는데 이 책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먼저 이제 출간 스토리를 한번 간단히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시집은 아이를 낳고 내게 된 시집인데 계약하고 좀 1, 2년 먼저 드렸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재촉을 받고 나서 죄송합니다 하다가 이제 좀 1, 2년 늦춰진 시집이에요. 네. 계약할 당시에는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애기 낳고 나서. 애기 옆에 보행기 태워놓고 그냥 발로 이렇게 흔들면서 나는 시를 쓰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신경과 에너지가 이제 아이한테 가다 보니까 그래서 좀 작업이 늦어진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시집보다는 좀 미안한,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시집이에요. 1100%의 공을 들여주지 못했다. 뭐 이런 아쉬움이 좀 있기도 한데, 어쨌든 편집자분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이 시집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느꼈던 감각들이 들어가 있고, 또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라고 질문을 했다가 이제 사람을 사랑해서 이제 아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내가 이어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 지점, 공단하면서 이어져 있는 것과 횡단하면서 이어져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시집이 탄생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시인님 한참 육아로 힘들어 하실 때 되게 그냥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인님이 시 못 쓰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말씀은 하시는데 저한테 해주시는 모든 이야기가 저는 시처럼 들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냥 여기다 녹음기 켜고 이거 텍스트로 변환하세요. 그러면 시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막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에 저도 출산한 친구들도 많고 이렇게 친구 집에 가서 아이들 같이 보고 이런 경험이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은 처음이니까 이 아이와 이 생명과 엄마의 이 그런 이야기들, 그냥 저는 그게 다 시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언제 나오지? 저는 계속 시집 언제 나오지? 이 생각만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딱 그 출간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너무 기쁘고 진짜 드디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 그때 생각나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세종에 살고 있을 때 정말 우울했었어요. 되게 우울했었던 시기였고, 우울했었고, 왜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호르몬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체력도 많이 떨어졌었고, 그 당시에 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아이와 내가 이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이가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내가 아프다거나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예방접종은 아기가 맞았는데 그 부위의 통증이 내가 느껴지는 것. 그러니까 이 아이와 내가 분리되었지만 아직은 분리되어 있지 않구나. 아직은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구나. 뭐 그거는 평생 연결이 되겠지만 뭐 그런 이상한 경험이 있었어요. 세상에 저 등도 나한테 말을 거는데 나한테서 나온 아이가 나한테 말을 안 걸겠어? 온몸으로 말을 걸고 있겠지? 이 아이가 지금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말하지 못할 때 얘가 느끼는 감각들? 얘가 느끼는 느낌들이 굉장히 다채로울 것인데, 언어화되기 이전의 느낌들일 텐데, 그걸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생각? 내가 알아들을 수 없구나.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아이는 굉장히 우주적인 감각을 나에게 전해주고 있을 텐데, 나는 그냥 ABCD 정도밖에 못 알아들어서 얘가 이렇게 울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 아이가 나에게 주려고 하는 느낌이 뭐지? 말이 뭐지? 그런 생각? 그리고 키우면서도 왜 이 아이가 나에게 왔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시집을 준비한다는 거는 일단은 시를 써야 되는 것일 텐데, 한 권의 시집에는 시가 되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냥 시 50편이 있다고 해서 시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시집으로 변화되는 건가요? 시는 어떻게 시집이 되는가? 일단 파일을 열어야 돼요. 내가 그동안 썼던 시 파일을 열고 그 파일들을 쭉 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날로그 세대다 보니까 이렇게 뽑아야 돼요. 그래서 시 원고들을 쭉 뽑아서 이 원고들을 이제 한번 쭉 보죠. 뺄 거 빼고 이제 시집에 넣을 건 넣고. 그래서 보면서 시도 A, B, C, D라는 시가 있으면 결이 비슷한 시가 있어요. 그리고 결이 아예 다른 시가 있고 이렇게 분량이 비슷한 시가 있어요. 형식이 행가리가 되어 있는 시 혹은 행가리가 되어 있지 않은 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네, 넣고 빼고 하면서 편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나누잖아요. 1부, 2부 이렇게 나누는 것도 1부의 서사, 2부의 서사, 뭐 3부의 서사 이렇게 다 비슷한 서사들끼리 묶고 빼고 뭐 앞으로 넣었다가 뒤로 갔다가 또 좋은 시는 앞으로 많이 빼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예전에는 뭐 이걸 한눈에 볼 수가 없으니까 바닥에 쫙 펼쳐놓고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무슨 이렇게 그림 백일장 같은 이렇게 막 빼는 것처럼 이렇게 바닥에 깔아놓고 고르기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이 파일을 이렇게 내 쪽으로 조그맣게 해서 이제 그 느낌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일단 선별 작업을 한 다음 읽다 보면 수정이 필요해요. 너무 불필요하게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맞춤표가 막 여기 찍혔는데 여기는 안 찍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발표할 때 몰랐던 것들이. 그러면은 그 작업들을 좀 수정을 해서 그 작업까지 다 해서 출판사에 보내죠. 그럼 이제 편집자가 보고 이거를 앞으로 빼면 어떻겠냐 이 시를 그리고 이 시는 좀 빼면 어떻겠냐 아니면 뭐 이 시를 뒤로 배치하고 이 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부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 부 제목을 어떻게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상의를 하죠. 그런 상의를 한 뒤 시집 색깔도 뭘로 하고 싶냐는 질문을 주시기도 하고 디자인을 해서 후보 몇 개를 보내주세요. 그 중에 선별하기도 하고. 이 시집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시님이 이 색을 골랐다고 딱 픽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색상인가요? 이게 또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아이 낳고 정말 글도 못 쓰고 시도 못 쓰고 체력도 바닥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나는 뭐지? 라는 질문을 했어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뭐 카페나 뭐 이런 검색창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니 그 비슷한 어떤 그런 글들을 읽게 됐어요. 그러다가 공부한 게 별자리 공부였거든요. 뭐 잘 알진 못하지만 수업을 조금 들은 정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칭자리, 뭐 물병자리, 무슨 자리 하는 별자리는 태양의 별자리이고 내가 태어난 날 밤하늘에 태양이 어디 있었고 달이 어디에 있었고에 따라서 다 별자리들이 모든 별자리들이 있더라고요. 내 우주에. 근데 제가 물병자리거든요. 그 태양 별자리가 물병자리와 맞는 색깔이 덕화이즈 색깔이라고 해서 별자리 선생님한테 그럼 이 색깔로 시집을 내도 될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색깔로 나오게 됐어요. 덕화이즈 그리고 보라색 그 두 가지가 물병자리 색깔이었는데 보라색은 이미 두 번째 시집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색깔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시집으로 물론 내가 옛날에 썼고 이미 기존에 발표되기도 한 시도 포함되어 있지만 시집으로 또 이렇게 만났을 때의 시인님도 느낌이 남다르신가요? 그럼요. 다르죠. 그리고 이게 내가 이렇게 출력해서 막 일이 넣고 빼고 할 때보다 뭔가 더 좋아 보이고 인쇄대에서 나오니까 뭔가 더 잘 써 보이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집을 엮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시가 편편히 한 편 한 편 발표될 때랑 또 이렇게 묶어놓고 보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집 그 엮을 때 첫 번째 시집 그 김수영 문학상 그 3년 도전했다 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연도에 최종에 갔을 때에 그때 이제 심사위원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편편히 발표할 때는 잘 몰랐는데 묶어놓고 보니까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가 보이더라. 그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편 한 편 발표하는 시를 보는 것과 시집으로 묶여있는 시를 보는 건 또 다른 것이구나. 이것 역시 이게 그냥 텍스트로만 되어 있지만 편집과 이 연출이 필요해요. 넣고 빼고 하는 이런 연출들. 그래서 그 고민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편편히 발표된 작품들을 묶어서 한번 읽어보고 좀 이렇게 잘 붙는 시들이 있어요. A와 B 이렇게 연결되는 시들이 있거든요. 내가 비슷한 정서로 쓰는 시들을 붙여놓고 또 다른 거는 아예 또 떨어뜨려 놓고 새로운 시도를 했던 것들은 중간중간에 또 끼워 놓기도 하고 똑같은 형식의 시들만 막 30편씩 붙여놓는 거는 지루할 수 있잖아요. 읽다가 중간중간에 조금 새로운 짧은 시 혹은 뭐 한쪽으로 들어가는 시 뭐 이런 것들을 또 배치하기도 하고 뭐 이런 전략들도 편집자랑 좀 상의를 해서 혹은 선배들이랑 상의를 해서 같이 읽어보고 편집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편집자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신 거군요. 편집도 연출이 필요한 거죠. 낼 때 어쨌든 시를 이걸 고쳐라 마라 이렇게는 안 하시는데 배치하는 부분 뭐 이 시가 좀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본인이 봤을 때도 좋은 시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제목을 결정하는 것들 뭐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은 편집자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독자 입장에서도 사실 시 한 편 한 편을 읽을 때는 이게 뭔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거를 그냥 앉아서 쭉 한 권을 여러 편을 한꺼번에 읽으면 이게 뭔지 대충 느낌적으로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책의 지금 제목 같은 경우도 그 편집자님하고 함께 상의해서 결정한 제목. 원래는 다른 제목이었어요. 다른 제목이었는데 이 제목으로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래 고민을 못했어요. 예전에는 뭐 굉장히 오래 고민했는데 오래 고민할 수가 없어서 오래 고민 못하고 근데 첫 번째 시집에서 이렇게 문장으로 썼을 때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두 번째 시집도 뭔가 문장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첫 번째 시집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에 나온 시를 이제 몇 편을 그때 저희 머물다 가게에서도 북토크처럼 해주셔가지고 또 한 편 한 편 읽고 시의 의미들 이런 거 짚어주시면서 얘기해 주신 게 너무 좋았거든요. 저 막 그때 막 들으면서 메모도 해놓고 그날도 막 우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작품 중에 또 가장 애정을 담으셨거나 사연이 있거나 뭔가 한번 낭독해주고 싶으신 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시인을 모셨는데 낭독을 듣지 않을 수 없죠. 저는 다 좋지만 이번에 좀 생강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이 생강이라는 시를 아기를 낳고 나서 좀 응축해서 쓴 것 같아요. 그 심정을 읽어볼게요. 생강. 나는 생강처럼 지내. 두 마리 물고기가 등이 붙은 모습으로. 등을 더듬어 보면 생강처럼 웅크린 아이가 자고 있어.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 어둠 속에서 음마 물고기처럼 아이는 울고 침대 아래로 굴러 떨어지려고 파닥거리지. 나는 침대 끝에 몸을 말고 누워 호밀밭의 파수꾼처럼 아이를 등에 붙이고 침대 끝에 매달려 외계에 있는 동료를 불렀다. 시는 써? 동료가 물어서 차단했다. 나는 검은 방에 누워 빛은 모두 어디로 나갈까 생각하다가 내 흰 피를 마시고 커지는 검은 방에서 캄캄한 곳에서 눈을 뜬 건지 감은 건지 한 곳에 오래 있으면 갇히고 말아. 땅 속에서 불룩해지는 생강처럼 매워지는 등에서 나는 점점 자라는 생강처럼 지내. 이때 제가 그때 이야기 해주신 걸 듣고 여기에 막 메모를 또 해둔 게 있네요. 여기에 그 흰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일까 저도 읽으면서 궁금했었는데 발랄하고 반짝거리는 모든 것, 아이에게 먹이는 모유를 비유해서 쓰셨다고 얘기해 주셨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뭐 여러 위기의 순간이 있지만 저는 제일 힘든 순간이 깜깜한 방에 아이랑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바로 잠드는 아이가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뒤척거려요. 그래서
불을 다 끄고 누워도 뭐 어떨 때는 2시간 동안 뒤척거릴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 2시간 동안 그냥 깜깜한 방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상상을 하는 거죠. 여기에 나의 동료가 있을 것이고 그 동료와 나는 텔레파시를 보내야지 뭐 이런 혼자서의 상상을 하는데 그 순간 계속 아이는 뒤척거리면서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귀척을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나가버릴까 봐. 잠들면 나가니까. 그게 이제 아이도 이제 느끼는 거죠. 최대한 오랫동안 엄마를 붙잡아 둘 수 있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뒤척거리는 것을. 그때 땅속에서 자라고 있는 생강 같았어요. 그때 우리의 모습이 등을 붙이고 있는. 막 이렇게 또 계속 뒤척거리니까 떨어질까 봐 제가 침대 끝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몸으로 이제 가드를 만들어서 있으면 아이가 그냥 뒤척거리다가 잠들고 뭐 그러면 저도 같이 잠들고 그 순간을 땅속에 갇힌 생강과 같아서 우리가 그 모습을 쓴 시. 그러니까 이렇게 육아하면서 쓴 시예요. 기존에 썼던 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썼던 시였어요. 그 생강의 막 형태도 막 생각나고 캄캄한 곳에서 점점 매워지는 그런 이미지도 너무 연결되고 좋습니다. 저는 선생님한테 시 수업을 들으면서 항상 이 시를 뭐 어떻게 해서 쓰게 됐냐, 무슨 의미냐 이런 걸 물어보시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예술병 걸린 사람들이 무슨 설명이 필요해. 그 작품으로 만나는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랬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더 훨씬 좋더라고요. 그 수업 시간에 같이 다른 분들의 시도 그렇고. 앤디 워홀도 아니고 전 세계에 이미 제 작품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뭐 원하신다면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니까요. 그리고 그 설명도 사실은 또 너무 시 같잖아요. 그냥 아름다운 얘기들이고 그래서 너무 좋더라. 그래서 선생님이랑 수업 들을 때 그냥 시 한 편 한 편을 그렇게 읽고 간단하게 감상이나 읽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다음 시를 읽고 이러는 시간도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 시들을 선별하는 작업도 되게 재밌었어요. 어떤 걸 읽어드릴까. 그 시들을 제가 선택하는데 특히 젊은 시인들 작품들, 요즘에 시를 쓰기 시작하는 시인들의 작품들도 많이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집을 여러 권 낸 시인들은 이름을 알고 있는데 시집을 한 권 냈거나 뭐 등단을 갓했거나 이런 분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도 많이 전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요즘 친구들의 시가 되게 또 좋아요. 시 작법이 예전 시들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요즘 쓰는 시들을 읽어보는 것도 또 공부가 되거든요. 나랑 결이 안 맞아도 일단 읽어는 보는 거죠. 읽어보고 아 이렇게 썼구나 저렇게 썼구나 내가 이제 비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독서를 하시면 누구나 시를 잘 읽고 잘 설명하고 또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수업 끝나면 항상 그 시간에 나온 시를 한 번씩 다시 옮겨 적고 그게 좋으면 그 시집을 사서 이렇게 막 쌓아놔요. 그래가지고 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쌓여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본다. 이게 제가 영업하는 방식, 영업 성공입니다. 일단 사두고 시집을 다른 분들의 시집을 많이 사주시는 것도 정말 좋은 공부법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QR코드로 시를 쓰는, 근데 저는 이 QR코드의 모양 자체도 시 같다. 또 이 부분까지는 또 생각도 못 했는데 또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이것은 마치 외계어 같기도 하고 이 자체로도 정말 뭔가의 의미 있는 텍스트일 것만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휴대폰으로 딱 이렇게 하면 어떤 영상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그때 이야기해 주셨었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QR코드는 시집들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을 하면 다 뭔가에 연동이 돼요. 이번 이 시집을 내기까지는 물론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 이후에 이 시집도 거의 한 6년 만에 나온 시집이에요. 그동안에 결혼하고 출산하고도 있지만 그 전에 출산 전에 아이슬란드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혼자서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슬란드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은 버스 한 대만한 집 한 채만한 거대한 얼음이 고요히 떠가는 장면이었어요. 저쪽에 있는 빙하에서 떨어져 나와서 고요히 흘러서
북대서양으로 흘러가는 거였거든요. 그 얼음 덩어리가.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막 여러 덩어리들이. 그 장면을 보고 영상으로 찍었는데 그거를 시로 쓰고 싶었는데 거기에 어떤 언어를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언어보다 크니까 그 장면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언어로 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장면이다. 근데 저 장면이 과연 시가 아닐까? 저 장면은 예술이 아닐까? 인간이 만든 것보다 더 거대한 예술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QR로 만들어서 넣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QR로 만들어가지고 넣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각자의 언어로 혹은 각자의 느낌으로 그냥 감지해 주시는 게 이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 다음 시집에서도 텍스트 말고 다른 것으로 전달드리는 방식은 계속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그 영상도 그날 이렇게 같이 틀어서 보았을 때 그 장면이 떠올라요. 너무 진짜 시적인 풍경이었고 저도 아이슬란드를 갔는데 왜 나는 저런 것을 저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와 멋있다. 와 저 앞에서 찍고 막 빙하 들고 막 찍고 막 저는 그랬는데 그 장면은 또 너무 새로운 세계 같았어요. 그때 저 혼자 가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생각할 게 많았고 수업 시간에 항상 그 이제 수업 들어갈 때 수첩을 나눠주시면서 여기 늘 갖고 다니면서 생각하는 거 느껴지는 그냥 떠오르는 거 다 적어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도 작업하세요? 메모는 늘 하고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수첩이에요. 네, 그 수첩이랑 볼펜. 어디 새로운 문구점에 가도 수첩을 늘 보고 집에 엄청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아껴놓는 것도 아니고 다 써요. 늘 메모하고 늘 뭘 쓰고는 있어요. 메모하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보면 별을 안고 있었다. 뭐 이런 문장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럼 그냥 그걸 써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 메모들이 저한테 자산이에요. 지금 쓰고 있지 않아도 언젠가는 쓸 수 있다. 그래서 가득 있거든요. 메모장들이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쓰지 않은 것, 써놓은 것. 그래서 그 메모장들만 열어도 문장들이 있으니까 뭔가는 있으니까 언젠가는 꺼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기록해놔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시가 안 될 것 같아, 촌스러운 생각 같아 라고 해도 지금 이 시절에 느끼는 순간은 그때 그 시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느낌은 다시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메모를 많이 해놨어요. 20대 때부터. 그 메모장은 쌓여 있어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아, 그거 어디다 적었었지? 막 이런 건 생각날 수 있는데 어느 메모장에 어디에 그게 적혀 있는지 몰라서 막 찾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까먹어가지고 오히려 새로워요. 아, 내가 해놨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메모장을 열어보면 어떨 때 보면은 여기 써놨던 거 저기 또 써있기 내가 써놓은지 모르고 또 써있기도 하고 뭐 책을 읽다가 좋은 구절이 있으면 또 써놓기도 하고 이거는 약간 시적인 문장인데 그럼 또 써놓기도 하고 뭐 굉장히 다양해요. 메모장들을 보면 20대 때부터 써있는 메모장들이 저한테는 큰 재산이죠. 언젠가 한번 그걸 다 모아서 전시를 해보셔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안 그래도 문학 전시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일단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 다음 시집을 낸과 동시에 뭐 그렇게 하시는 작업이 있더라고요. 다른 분이 시집과 동시에 시집은 출간하고 바로 그 시집에 있는 내용들과 같이 전시를 어느 공간에서 또 할 수도 있고 제가 다음 시집은 그렇게 준비해보고 싶어요. 오, 기대되는데요. 네, 열심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말을 뱉었으니. 거의 저희가 오시는 분들이 다음 작품을 거의 예고하시면서 이제 약속하고 가시는 자리기도 하거든요. 계약이 된 작품들도 있으신 거죠? 네. 몇 군데 지금 되어 있어서 일단 산문집을 내야 되는데 산문집 작업을 좀 많이 추리고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은 지금 아무래도 좀 품이 많이 드는 일이라서 그거는 지금 계획에 내년에 하는 걸 계획으로 잡고 있고 시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시집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짧게 25편 정도 내야 되는 시집이어서 그거는 곧 묶어서 넘겨야 되는데 편수가 몇 개 부족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아마 시집을 내면서 저는 논문을 쓰고 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그 전시, 이거를 텍스트를 어떻게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 물론 영상을 틀어놓는 것도 방법이겠고, 그래서 전시 보러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문학 전시들. 문학 전시 많이 없어요. 또 그런 것들을 좀 접목해서 하고 싶어요. 지금 그 상주 작가로 대전문학관에 또 계시기도 하잖아요. 앞으로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또 더 뭔가 하실 프로그램들이 있으세요? 치료 힐링하기 수업 들었던 분들 중에서 소수 분들을 모집해서 합평 수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춘문예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신춘문예가 11월 말인가가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신춘문예 직전까지 신춘문예에 낼 의향이 있으신 분들, 아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말고 낼 의향이 있으신 분들 몇 분을 모아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정도 같이 합평 그 수업을 아마 진행할 것 같고, 좀 원래는 계획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 너무 아쉽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걸 연장선에서 진행을 할 것 같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소시집 그 시 엮는 작업을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내년에 출간할 수 있게 일단 마무리를 해보는 것. 벌써 또 시간이 왜 이렇게 또 금방 가는지.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고 싶지.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함께 촬영한 소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두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오늘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자꾸만 논문 쓰면서 열패감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아, 이거 12번도 더 생각한다 했잖아. 그만둬야 되나? 아, 나는 자격이 안 돼. 난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여기 와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상기되네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개인적으로 이 머물다 가게라는 공간은 보물과 같은 공간이잖아요. 네, 이 공간에서 이런 촬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의 시 선생님을 모시고 또 이런 그 자세히 몰랐던 뒷이야기들까지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인사가 있어요. 저희 유튜브 공식 인사로 제가 오늘도 책 속에 흠뻑을 외치면 손을 흔들며 다 함께 머물다 가세요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책 속에 흠뻑 머물다 가세요.